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등성이를 감싸고 있던 그날 밤, 친구와의 술자리가 길어져 해가 저물어버린 영인의 발걸음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익숙하게 다니던 산길이었으나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어가는 그의 귓가에는 발 아래 깔린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만이 불길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스으르샤라 하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본 영인의 등골이 오싹해진 그 순간, 마치 운명의 손길처럼 그를 인도하는 듯한 희미한 불빛이 멀리서 보였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초가집의 문을 두드린 후, 잠시 뒤 문이 열리며 나타난 여인의 모습에 영인은 숨을 멈췄는데, 달빛보다 더 청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녀의 눈동자에는 마치 미래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로운 빛이 어려 있었다. 이 늦은 밤에 어인일이 시옵니까? 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배어 있었고, 연화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정해진 운명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영인의 간청에 잠시 망설이던 연화는 이내 그를 헛간으로 안내했고, 그날 밤 헛간의 지푸라기 위에 누워 잠든 영인의 꿈속에는 달빛 아래 선녀와도 같았던 연화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준비해준 소박한 아침 식사를 하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새벽 햇살이 비치는 마당에서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고, 영희는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여인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을. 아니, 반드시 다시 만나야만 한다는 것을. 봄이 오고 꽃이 피어나듯 자연스럽게 피어난 두 사람의 사랑은 영인이 자주 연화의 집을 찾아오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연화의 따뜻한 미소는 영인의 마음속 오랜 외로움을 녹여주었으며, 영인의 순수한 마음은 연화에게 잊고 있던 행복을 되찾아 주었다. 마침내 혼례를 올린 두 사람의 첫날 밤, 달빛에 비친 연화의 하얀 속살은 더없이 고왔고,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은 영인의 뜨거운 시선을 느끼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연화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서방님, 이라는 연화의 속삭임에 영인이 그녀를 품에 안자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봄날의 꽃보다 더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연화의 하얀 피부는 달빛보다도 고왔으며, 영희는 그녀의 귓가에 입을 맞추며 사랑을 속삭였다. 낮이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는 연화의 일상 속에서 일을 나가면서도 마음은 항상 집에 머물러 있던 영희는 틈만 나면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찾았고,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며 스치듯 손이 닿기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두 사람의 사랑은 나날이 깊어만 갔다.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연화의 모습을 몰래 바라보는 것이 영인의 은밀한 즐거움이 되었는데,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그녀의 자태는 물가에 비쳐 더욱 요염했으며, 젖은 치마가 그녀의 몸매를 은은하게 드러낼 때마다
영인의 가슴은 더욱 크게 설렜다. 달빛 아래에서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밤이면 영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듣는 연화와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영인의 모습은 마치 천상의 연인과도 같았으나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조심스러워야만 했다. 방 청소를 하는 연화의 모습을 훔쳐보며 가슴을 졸이는 영인과 그의 시선을 느끼며 살며시 미소 짓는 연화 사이에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은 교감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연화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가 무당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고 밤이면 홀로 창고에 들어가 의식을 치르며 영인의 운명을 달래는 기도를 올리는 연화의 모습은 애처로웠으며 촛불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그를 위협하는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치고자 하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한밤중에 들리는 경문 소리와 함께 바람결에 실려 애절하게 울려 퍼졌다. 창고에서의 의식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잠든 영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연화의 마음은 무거웠는데 그의 운명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녀는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소서 라는 더욱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시장에 정화라는 여인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는데 20살 안팎의 아리따운 얼굴에 봄날의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지닌 그녀는 시장의 한켠에서 비단을 파는 가게를 열었고 은방울처럼 맑은 웃음소리와 버들가지처럼 살랑거리는 걸음걸이로 순식간에 영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리, 이 비단은 어떠신지요? 남원에서 막 들여온 최고급 비단이옵니다. 라는 정화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춘 영인에게 그녀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고 연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인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정화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서 자라다가 결국 비단장수가 되었다는 불행한 과거를 조금씩 들려주면서 더욱 깊어졌고 영희는 그녀의 슬픈 사연에 마음이 움직였으며 더구나 정화는 영인이 찾아올 때마다 특별히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귀한 차를 대접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나리, 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사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도움을 청하는 정화의 모습에 빚쟁이들이 찾아와 가게를 빼앗으려 한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영희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를 열었고 처음에는 작은 도움이었던 것이 점차 그 규모가 커져갔으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연화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영인의 운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정화의 유혹은 점점 대담해져 갔는데 그녀는 영인을 만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옷깃을 여미지 않은 채 앉아있거나 일부러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이 스치도록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영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밤이면 연화의 곁에 누워있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정화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성 밖에 조그만 기와집을 하나 마련했다며 은밀한 제안을 건넨 정화에 나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라는 속삭임은 뱀처럼 영인의 이성을 올가매었고 달빛이 기와집 처마 끝에 걸린 그날 밤 붉은 치마폭을 살며시 접어올린 정화의 하얀 발걸음은 마치 나비처럼
사뿐사뿐 영인에게로 다가왔다. 은은한 등불 아래에서 영인의 이성은 점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갔는데 술잔 너머로 보이는 정화의 옷 같은 목선이 달빛에 반짝이고 사람을 홀리는 듯한 그윽한 향내가 코끝을 스치는 동안 그의 마지막 이성마저 눈 녹듯 사라져가고 있었다. 정화의 섬세한 손길이 영인의 소매 끝을 스치자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밤꽃이 피어나듯 은밀히 피어오르는 열기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뒤엉키는 동안 방 안에 드리워진 두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춤추는 듯 했으며 정화의 가녀린 신음소리는 마치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고 달빛마저 부끄러워 구름 속으로 숨어버린 그 밤은 영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남편이 늦은 밤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는 연화의 마음은 칼로 베어지듯 아팠지만 그녀는 밤마다 더욱 간절히 기도를 올릴 뿐이었고 때로는 피를 토하며 그의 운명을 바꾸고자 했으나 이미 정해진 운명의 물줄기를 완전히 돌리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그저 조용한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정화의 달콤한 속삭임에 모든 이성을 잃어버린 영희는 마침내 그녀의 날이 저와 함께 떠나시면 어떠신지요?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지금의 나리께 가장 좋은 길일 것 같사옵니다. 라는 유혹적인 제안에 마지막 망설임마저 던져버렸고 남은 재산마저 모두 정화에게 맡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정화를 만나러 간 영인이 마주한 것은 텅 비어버린 기와집뿐이었고 그의 재산은 모두 사라져버렸으며 그제야 영인은 자신이 정화의 교묘한 계략에 넘어갔다는 쓰라린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불쌍한 과거도 다정한 미소도 은근한 유혹도 모두가 완벽하게 계산된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영인의 얼굴 위로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흘러내렸는데 마치 하늘도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만 같았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재산도 자존심도 희망도 모두 잃어버린 그는 그저 비를 맞으며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영희는 술집을 전전하며 나날을 보냈고 그의 공허한 눈빛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해 갔으며 이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미어져 갔다. 마침내 그녀는 영인을 찾아가 그를 데리고 돌아왔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 연화가 무당이라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서 처음에는 수군거림으로 시작된 것이 점차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변해갔고 저 여자는 무당이야. 그녀가 영인을 홀린 것이 틀림없어. 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그들의 집으로 몰려오고 말았다. 이 모든 상황을 평온한 얼굴로 마주한 연화는 제가 이곳을 떠나겠사옵니다. 부디 제 남편을 해치지 말아주시옵소서.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그 말에는 깊은 사랑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녀를 붙잡으려 하는 영인의 손을 조용히 풀어내며 지어 보인 미소는 그동안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은 듯 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기치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연화는 떠나기 전 영인의 아이를 낳았고 연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는 마치 운명의 섭리처럼 어머니의 신비로운 예지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시간이 흘러
연호가 성장한 뒤 그는 마을에 큰 재앙이 될 큰 홍수가 올 것을 예견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아들의 눈빛에서 연호의 모습을 발견한 영인만은 흔들림 없이 아들을 신뢰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묵묵히 하천둑을 쌓아나갔는데 그들의 등 뒤로 들리는 미친 무당의 자식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 는 험담과 저들 부자는 대대로 이상한 피가 흐르나 보다. 는 냉소에도 불구하고 영인과 연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을 얻었고 매일매일 조금씩 둑을 높여갔다. 마침내 연호의 예언대로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산에서 쏟아져 내린 빗물이 강물을 불어나게 하여 마을을 덮치려 했을 때 영인과 연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둑은 마치 어머니 연화에 보이지 않는 축복처럼 마을을 굳건히 지켜냈다. 그 강은 영화천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영인과 연화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으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흐르는 강물 속에는 한 무당과 청년의 운명적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때로는 달빛 아래 강가에 서면 연화가 올렸던 간절한 기도가 바람결에 실려 들려오는 듯하고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부르는 자장가처럼 애틋하고 포근하다. 영화천은 단순한 강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고 연호는 어머니의 신비로운 피를 이어받아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았으며 영희는 비로소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며 연하와의 소중했던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두려움으로 여겨졌던 예언이 때로는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영화천은 그렇게 흐르고 있다.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반딧불이 춤추며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내리는 강가에서 연화와 영인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 달빛 아래 잔잔히 일렁이는 물결은 마치 연화의 하얀 치맛자락 같고 강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는 그녀의 긴 머리칼을 연상시킨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영화천에서 치르는 제사에서 연화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며 그들을 구원한 무당 여인의 은혜를 기억한다. 젊은이들은 사랑을 이루고 싶을 때면 영화천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며 강물에 연꽃을 띄운다. 영화천은 이제 더 이상 그저 흐르는 물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이자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영화천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 끊임없이 영원히 마치 연화의 한결같은 사랑처럼 영인의 깊은 후회와 그리움처럼 연호의 흔들림 없는 믿음처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영화천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 진정한 사랑의 힘과 운명의 신비로움을 말해주는 이야기로 편견과 차별을 넘어선 한 무당 여인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의 전설로 남아 영화천의 물결과 함께 영원히 흐르고 있다. 마음씨 착한 어부 해운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며 해운은 어렸을 적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였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뱃일을 하다가 폭풍우에 휘말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해우는 바다와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우는 매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때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먼저 잡은 생선을 내어주기도 하며 마을에 생선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앞장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해운이 잡아온 생선을 시장에 나가 팔 때면 해운을 안타깝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생선을 사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해운의 생선을 찾아주는 병약한 윤화아 씨였습니다. 윤화아 씨는 고아인 해운을 불쌍하고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윤화아 씨는 그가 생선을 팔러 올 때마다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생선을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해운의 눈빛 속에서 고단한 삶의 흔적과 인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화아 씨는 해운에게 생선을 살 때마다 이 생선은 언제나 제가 먹고 싶어 하는 생선이에요. 감사히 먹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화아 씨는 해운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해운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항상 윤화아 씨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런 해운의 태도에 윤화아 씨는 그의 선한 마음씨에 더욱 매료되었고 그의 존재가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해운은 평소처럼 새벽 일찍 바다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파도가 거세게 일고 바람도 거칠었지만 해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조심스럽게 바다를 헤치며 생선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물결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해운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온 큰 파도에 배가 휘청이며 넘어질 듯 했습니다. 그때 해운은 거친 바다의 물결 속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노파가 물에 떠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해운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망설임 없이 노파를 끌어올려 배에 태우고 빠르게 육지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일렁였지만 해운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배를 몰았습니다. 그가 힘겹게 배를 몰아 해안에 도착한 뒤 노파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해운은 그저 살아남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해운은 노파를 자신의 방에 눕히고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몸을 온기로 데우며 물기를 털어내고 노파의 상태를 살피며 온갖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파는 해운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점차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노파가 깨어나며 해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때 해운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해운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구해줬구려. 정말 고맙네.
그런데 말이야. 나의 청을 하나 더 들어줄 수 있겠는가? 노파는 갑자기 일어나 해운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운은 그저 노파가 기력을 되찾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부탁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노파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네, 나와 하룻밤을 보내줄 수 있겠는가? 수총각인 해운은 노파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룻밤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원래 내 모습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야. 오랜 세월을 살아온 탓에 정기가 많이 부족해져서 말이지. 이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젊은 남자의 정기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거든. 하지만 수총각인 해운은 노파의 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기라는 말은 낯설고 무엇보다 그런 요구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그의 당혹스러움을 눈치채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 몸은 생명의 기운을 잃어가고 있어서 말이지. 지금의 나는 남자의 정기가 필요해.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야. 노파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남자의 정기는 생명력을 이어주는 힘이야. 자네의 정기라면 내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 거야. 노파는 그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을 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 무리한 부탁이니 당황스럽겠지. 거절해도 괜찮아. 하지만 만약 자네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정말 고맙겠네. 해우는 노파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총각인 자신이 노파와의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니.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진심 어린 간청에 마음 약한 해우는 사람 한 명을 살린다고 생각하며 노파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파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마을 뒤 작은 정자로 찾아오게. 그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해운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이성보다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앞섰습니다. 그가 내린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해운은 노파가 알려준 작은 정자로 가기 위해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풀숲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거칠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노파를 살릴 수 있다는 마음만 먹기로 하였습니다. 어느덧 작은 정자 앞에 도착하니 노파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를 보자마자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래, 말한 대로 잘 찾아왔구나. 마음을 먹고 온 것이니 내가 부탁한 일을 할 준비가 된 거겠지? 해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지만 노파를 살리기 위한 선택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노파는 해운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노파는
그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고 그가 긴장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해주었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그대를 이끌어 줄 테니 그저 마음을 놓고 따르도록 하게나.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기운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 그로 인해 해우는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에너지처럼 그는 스스로가 변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거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해우는 그 무언가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기운이 돌고 그의 몸이 점차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고요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끝이네, 젊은이. 자네의 강한 정기가 내 몸에 스며들었으니 그대는 이제 돌아가도 좋다네. 오늘의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거라네. 이튿날 내 너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니 같은 시간에 이 정자 앞에서 보게나. 해우는 노파의 말이 사실일지 거짓일지라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밤 해우는 노파가 말한 시간에 정자 앞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노파가 아닌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신비롭고 아리따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빛나는 달빛처럼 맑고 눈빛은 깊고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해우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짐작도 하지 못했지만 그는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노파를 만나러 왔는데 어찌하여 그대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오? 그러자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해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달콤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너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시간에 여기를 찾아온 것이냐? 그 말을 들은 해운은 여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자신이 이틀 전 노파와의 거사를 치르는 동안 노파가 점점 더 어려지는 느낌을 받았었지만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만 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여인의 말을 들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저와 거사를 치룬 할머니가 맞으십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인은 당황한 해운을 보곤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강한 정기로 인하여 나는 나의 본 모습을 찾은 것이다. 모든 게 너 덕분이구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바다를 지키는 해신이다. 오랜 세월 동안 바다를 지키다 보니 정기가 소진되어 늙은 노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너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그대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해운은 그녀의 말을 듣고 한순간 가슴이 멎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다의 신이라니, 그런 존재가 정말 있다니.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너의 헌신과 노고를 지켜보았다. 바다에 대한 너의 감사와 불평 없는 삶,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너의 선한 마음은 모두 내가 알고 있었다. 해우는 여전히 그녀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우는 그동안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고통과 신에 대한 기도, 희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그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믿음이 서서히 커져갔습니다. 신인 내가 인간인 너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전에 고한대로 너에게 선물을 주겠노라. 해신은 해운에게
작은 보랏빛 구슬을 건넸습니다. 구슬은 특이하게 빛나는 보랏빛을 발하며 해우는 그것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힘을 지닌 물건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구슬을 가진 자는 총명해지고 그 구슬을 지닌 자의 정기를 받은 여인의 몸은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해시는 구슬의 의미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이 선물은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혜신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시는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해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끝에선 이전과 같이 따뜻한 에너지가 퍼져나갔습니다. 걱정하지 말게나. 나의 선물을 받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힘이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이끌린 대로 살아가거라. 해운은 그 말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고맙다는 듯 인사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는 그 구슬을 소중히 품에 넣으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이 힘을 사용할지, 그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열어갈지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해운은 여전히 보랏빛 구슬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해운은 이전의 삶과 다를 바 없이 바다로 생선을 잡고 잡은 생선을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자신이 잡아온 생선을 사주던 윤화아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화아 씨에 대한 걱정이 깊어져 갈 무렵 그녀를 대신해 머슴이 생선을 구매하기 위해 해운을 찾아왔습니다. 해운은 머슴에게 윤화아 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아 씨가 병세가 강해져 매우 위독한 상황이라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운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씨가 위독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리따운 윤화아 씨는 자신에게 언제나 건강하고 상냥한 사람으로만 기억되었고 자신의 물고기를 매일 사주는 아 씨의 도움을 받았던 터라 마음이 매우 심란해졌습니다. 해운은 해신에게 받은 보랏빛 구슬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 힘이 정말로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윤화아 씨를 도와주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써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해운은 서둘러 윤화아 씨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워있는 윤화아 씨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힘없이 감겨 있었습니다. 해운은 윤화아 씨를 보며 그녀의 아픔을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고 싶었습니다. 노파가 말한 대로 구슬의 힘이 진짜라면 아씨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시도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해운은 여러 약초와 보랏빛 구슬로 밤낮으로 우려낸 물을 윤화 아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 물을 조심스럽게 아씨에게 건넸습니다. 윤아아 씨, 이 물을 마시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저를 한 번만 믿고 드셔보세요. 윤화 아씨는 해운의 평소 심성을 알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고 힘겹게 물을 받아들고는 해운이 건네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국의 의원들도 고치지 못했던 그녀의 몸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백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윤화 아씨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숨이
조금 더 편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우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혜신에게 받은 보랏빛 구슬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정말로 신의 선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슬이 가진 힘으로 윤화아 씨를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혜우는 다시 한번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우는 매일 밤 보라색 구슬을 달인 물을 들고 윤화아 씨를 돌보기 위해 아 씨의 방에 들어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윤화아 씨는 혜운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녀는 점차 혜운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혜운이 보여준 진심과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둘 사이의 관계는 점차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 씨는 이제 더 이상 병약한 모습이 아니었고 회복된 기운으로 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씨의 미소는 더욱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으며 혜운을 향한 눈빛에서 그동안의 감정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거오른 윤화아 씨의 볼은 혜운의 눈빛, 말투, 작은 행동들이 모두 아 씨의 마음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운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달빛이 감싼 윤화아 씨의 얼굴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혜운과 윤화아 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후 아무 말 없이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들의 첫 입맞춤은 부드럽고 천천히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는 듯 했습니다. 윤화아 씨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들은 서로를 향한 입맞춤 속에서 깊은 사랑과 진심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혜운과 윤화아 씨는 입술이 닿은 채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사랑과 믿음이 담긴 말없이 전해지는 메시지를 읽으며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랬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혜우는 윤화아 씨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숨소리, 맑은 피부의 온기. 그 무엇 하나도 놓칠 수 없었던 혜우는 윤화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단지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리듯 조심스럽게 윤화아 씨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따뜻한 달빛과 같이 그의 품에 안기며 그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말없이 옅은 신음소리만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오직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며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운과 윤화아 씨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둘만의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몸의 한계를 넘어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혜운과 윤화아 씨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혜운은 보랏빛 구슬을 이용해 아 씨의 건강을 회복시켜준 후 아 씨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혼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그들의 혼례가 곧 열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탐관 오리인 사또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원래 윤화아 씨를
자신의 여자로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윤화 씨의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그가 상상하는 완벽한 여인의 모습이 그의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자신에겐 별 볼 일 없는 어부 해운이 윤화 씨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마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권력을 이용해 윤화 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운이 팔고 있던 생선을 먹고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해운을 윤화 씨와 떨어뜨려 놓고 마을 밖으로 몰아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해운이 팔았던 생선은 너무나 신선했지만 이를 기회 삼아 해운을 모함해 역적으로 만들어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해운을 없애면 아씨가 자신의 품에 올 것이라 생각하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옳다는 듯이 고함을 지르며 해운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해운의 생선을 먹고 병에 걸렸다. 해운이 나를 죽이기 위해 생선 속에 무언가를 넣은 것임에 틀림없다. 이 생선으로 인하여 마을에 역병이 돌 수도 있으니 당장 생선을 팔았던 해운을 잡아들이거라.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마을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말에 순응해야 했고 그의 억지 주장에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운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 깊은 절망을 느끼며 그는 품 안에 보랏빛 구슬을 손에 쥐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신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가 마을을 지키고 아씨와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운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며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믿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맑던 하늘에 구름이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몰려들더니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 속에서 해신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어느 누구도 덤비지 못할 만큼 웅장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해신의 눈빛은 깊고 차가우며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바람조차 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해운은 해신의 모습을 보고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신은 사또를 향해 찬바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마을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마을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며 백성의 삶을 농락하고 백성의 여인을 탐하려 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해신의 목소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졌고 사또는 그의 말에 압도되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또는 그저 그 자리에서 도망칠 생각만 했습니다. 해신님, 제 잘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빌었지만 해신은 아무런 동정도 없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너의 탐욕은 나의 백성과 하늘의 법을 위반한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이 바다와 땅은 너와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없다. 해신의 압도적인 기운에 의해 사또의 몸은 기가 꺾인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더욱 어두워지고 바람은 거세지며 마치 사또의 죄를 몰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해신은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을에서 떠나라. 너의 욕망이 너를 끝장낼 것이다. 이곳에서 다시는 마을 사람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사또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결국 자리를 떠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은 땅을 제대로 밟지 못하는 듯 하였고, 눈앞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그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또가 사라지자 어두운 구름이 사라진 듯 하늘이 맑아지고 바람은 차분해졌습니다. 해운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해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윽고 해운과 윤화 씨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리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해신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운은 해신에게 받은 보랏빛 구슬을 손에 쥐고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구슬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힘은 그가 한때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랏빛 구슬을 통해 병든 자들은 점차 힘을 되찾았고, 해운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서 점점 더 마을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해운과 윤화 씨는 구슬을 통해 받은 신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년 바다에서 해신에게 감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해운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변 사람들을 돕고 마을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해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일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또와 같은 탐욕스러운 인물이 그의 선량함을 위협하려 했지만 해운의 진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은 해신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로 인해 신비한 선물을 받게 되며 결국 윤화 씨와의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옛날 한양에 총명하고 학식이 높은 한 청년, 그의 이름은 진혁이었습니다. 진혁은 양반집 자제로 태어났으나 몸이 허약하여 병치레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진혁의 건강을 염려하여 산 좋고 물 좋은 시골 마을로 피신을 보냈습니다. 진혁의 어머니 연주 씨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마을로 진혁을 데리고 갔습니다. 진혁이 도착한 시골 마을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는 마을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산속 개울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고, 진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 중 한 소녀가 진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은영이야. 너는 누구니? 뽀얗고 물에 젖은 옷 매무새에 진혁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는 진혁이야. 한양에서 왔어. 은영은 진혁의 손을 잡고 개울로 이끌었습니다. 둘은 물을 튀기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진혁은 은영과 함께 지내며 처음으로 친구와 신나게 놀아보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은영은 진혁에게 들판을 안내하고 옥수수도 따서 구워주며 항상 진혁을 챙겨주었습니다. 진혁은 은영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은영은 진혁에게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둘은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은영은 젖은 옷을 말리라고 진혁을 다그쳤고 진혁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옷을 벗어 은영에게 건넸습니다. 은영은 진혁의 옷을 짜주었습니다. 둘은 옷을 짜는 동안 점점 가까워졌고 은영의 손길이 진혁의 옷을 짜면서 은근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따뜻한 손길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은영도 진혁의 눈빛에서 이성으로 끌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옷을 짜주던 은영은 진혁의 눈을 마주쳤고 둘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영은 조심스레 진혁의 옷을 짜며 손끝으로 그의 옷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산바람이 불어오는 동굴 안.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진혁은 옷을 짜주는 은영의 손길이 자신의 심장을 자극하는 것을 느끼며 점점 더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은영은 그런 진혁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다정함과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둘의 마음속엔 아무 말 없이도 서로가 통한다는 강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영은 진혁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섰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정적은 따뜻한 기류로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진혁은 은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 눈에 담긴 순수한 사랑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은영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지만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은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바라보던 두 사람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있었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얼굴에 부드럽게 손을 대었고 은영은 그의 손길에 자연스럽게 이끌리듯 눈을 감았습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새들의 노랫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감정을 축복하는 듯 은은하게 퍼졌고 동굴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은영의 얼굴을 더 가까이 하여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었습니다. 순간 은영의 볼이 붉게 물들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소리 없는 약속을 나누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맞추고 있다가 은영은 자신의 손을 진혁의 가슴에 살며시 대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숨결을 느끼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혁 오라버니와 함께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은영의 말이 끝나자 진혁은 감동을 숨길 수 없었고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은영은 그런 진혁의 진심이 담긴 손길과 시선을 느끼며 자신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깊어가는 동굴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따스한 빛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몇 날이 지나고 진혁은 시골 생활에 차츰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은영과의 소중한 시간들이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하루하루가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은영과의 특별한 밤 이후 진혁의 몸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몸은 자주 뜨거워져 열이 오르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산속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열기가 올라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것이 계속되어 진혁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밤이면 은영과 함께 나누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라 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저 단순한 생각을 넘어 진혁의 온몸을 뒤흔드는 감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 두 사람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새겨진 것처럼 그의 가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과 함께 몸에 이상한 열기가 이어지자 진혁은 혼란스러웠지만 이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결국 진혁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작은 열기에서 시작된 것이 어느덧 그의 몸 전체를 짓누르듯 온몸에 땀이 흐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솟는 열기로 인해 매일 밤 잠들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아들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던 어머니는 진혁이 산속 생활에 지쳐 병이 난 것이라 생각하여 안타까워했고 결국 진혁을 한양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양에서 진혁은 유명한 의원의 치료를 받았고 차츰 회복되었지만 진혁의 머릿속에는 온통 은영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불쑥불쑥 바지가랑이가 올라오니 어머니는 아들이 아파 몸이 이상해진 것으로 여겨 더욱 속상해했습니다. 진혁은 한양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매일같이 은영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병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비롯된 것이었기에 아무리 의원의 약을 먹어도 차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진혁은 종종 은영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은영의 웃음소리,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진혁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굴에서 은영과 나눈 특별한 경험이 진혁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영에게 느꼈던 뜨거운 사랑을 떠올리며 은영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진혁의 회복에 큰 동기가 되었고 그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은영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진혁은 몸이 점차 회복되었으나 한양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큰 즐거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영과 함께했던 시골 마을의 평온한 생활을 그리워하며 매일매일 그녀와의 재회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부모님은 그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한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혁은 부모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마음속 깊이 은영을 향한 그리움을 간직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진혁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몸은 건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은영을 잊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은영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졌고 결국 진혁은 은영을 찾아
한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시골 마을로 돌아가 은영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집을 찾았으나 집은 예전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은영의 어머니가 나왔고 진혁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은영이 몇 해 전 한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은영의 어머니는 딸이 한양으로 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은영은 한양에서 일거리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 했지만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은영을 찾아 한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영이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지만 반드시 은영을 찾아 다시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혁은 다시 한양으로 향하며 은영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진혁은 은영을 찾기 위해 매일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서 소금을 파는 사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묘사한 팔려온 처자의 생김새가 은영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크며 얼굴이 아름답다는 묘사가 은영과 너무도 닮아 진혁은 그 처자가 은영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혁은 염전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소금집 주인에게 소금 20가마를 주문하고 결국 염전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진혁은 염전에 다다르기 직전부터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은영에 대한 그리움과 긴장감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염전에 가까워지며 곳곳에 소금 가마니를 나르는 일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사이에서 은영을 찾겠다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에는 은영의 생김새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뽀얀 피부의 큰 눈동자,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긴 깊은 다정함과 순수함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은영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그동안 은영이 어떻게 지냈을지 걱정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염전 일꾼들 사이로 그는 계속해서 눈길을 돌렸고 저 멀리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걸어가는 키 큰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은영과 닮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숨을 죽이며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혹시나 그 여인이 은영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과 동시에 그가 바라던 은영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여인의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진혁은 그녀가 은영이기를 더욱 간절히 바랐습니다. 눈앞의 여인이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진혁의 가슴은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은영일까? 그리고 만약 은영이라면 이 험한 염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리자 그토록 그리워하던 큰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은영이 맞지? 진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영은 깜짝 놀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혁 오라버니, 진혁은 은영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은 한양에서 나쁜 노파에게 속아 염전으로 팔려왔고 그곳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염전 일을 하고 밤에는 염전의 사내들의 몹쓸 짓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진혁은 은영을 구하기 위해 염전의 사내들과 협상했으나 그들은 2배의 값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100냥을 준비해왔던 진혁에게 200냥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진혁 앞에서 은영의 저고리를 벗겨 혀를 내밀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진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과 고기를 사서 사내들을 대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진혁은 사내들을 불러 술과 고기를 나눠주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진혁은 그들의 경계를 풀기 위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내들은 진혁의 호의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혁은 몰래 술에 약을 탔습니다. 진혁은 잠든 사내들을 뒤로하고 조심스럽게 은영의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를 죽이며 은영이 있는 방에 다가갔습니다. 숙소 문을 살며시 열었을 때 은영이 그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진혁도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서 나가자. 속삭이며 은영을 이끌었고 둘은 아무도 모르게 염전을 빠져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뒤쪽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 중 몇몇이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에 진혁의 심장은 요동쳤고 은영의 손을 더 단단히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은 긴장된 표정으로 소리 없이 걸음을 옮기며 주변의 작은 기척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염전문이 가까워질수록 진혁은 땀으로 젖은 손바닥을 느꼈지만 결코 은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염전의 출구가 보이자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지만 다시 한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은영을 이끌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따르는 발소리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두 사람은 고요한 밤속에서 숨을 돌리며 무사히 염전을 벗어나 한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한적한 연못가에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진혁은 은영을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은영의 떨리는 손길이 진혁의 등을 감쌌고 둘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은영의 얼굴은 홍조를 띠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사랑을 담은 입맞춤을 했고 은영은 진혁의 품에 안겨 그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연못가의 풀숲 아래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던 시간 동안 서로를 향했던 마음과 또 사랑을 찾아 떠났던 지난 날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기나긴 사랑은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나와 혼인해서 평생을 함께 하자.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 오라버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은 기쁘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후 진혁은 은영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진혁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혼인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가 묻자 진혁은 은영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영과 저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를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은영을 찾아냈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진혁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여보, 진혁이가 이렇게 원하는데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소?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해야만 혼인을 허락하마. 진혁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진혁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기 몇 달 전, 진혁은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병세는 심각했고 명의들의 치료에도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매일 진혁의 곁에서 간호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은영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진혁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혁은 병에서 회복되자마자 다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번의 좌절을 겪었지만 은영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매일 밤낮 없이 진혁을 찾아와 그를 간호하며 돌봐주었습니다. 진혁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은영과의 이별은 잠시였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진혁이 떠난 후 은영은 홀로 진혁의 집에서 기다리며 그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진혁의 집에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진혁이 은영을 구출할 때 복수심에 불타오른 염전의 사내들이 진혁의 집을 습격하여 은영을 납치해 간 것입니다. 은영은 그들의 손에 끌려가며 진혁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은영은 납치된 후 다시 염전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은영은 계속해서 진혁을 떠올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진혁이 구하러 오기 전보다도 더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염전일을 하고 저녁에는 사내들에게 돌아가며 매질을 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순간에는 엄청난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은영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진혁이 있었습니다. 진혁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은영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냈습니다. 진혁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희망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진혁이 과거에 급제하여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고 진혁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은영을 생각하며 시험에 임했고 그의 간절한 마음과 열정은 시험지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결국 진혁은 과거에 급제하여 장원 급제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진혁은 어머니에게 은영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혁이 시험 준비로 바쁘던 동안 은영이 염전의 사내들에게 다시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은영은 염전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고된 노동과 사내들의 횡포를 견디며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진혁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시험에 방해가 될까 염려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혁은 충격과 분노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영이 자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을지를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영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관군의 도움을 받아 염전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으로 향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혁은 은영을 구하기 위해 말에 올라타고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 은영을 구하겠다는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염전에 도착한 진혁은 은영을 찾기 위해 염전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은영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며 그는 더더욱 강한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진혁은 은영을 발견하는 순간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영이 지친 몸으로 소금을 나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진혁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은영을 품에 안기 직전 주변의 사내들이 그들의 모습을 알아채고 진혁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 사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진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진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은영을 자신의 뒤로 살짝 숨기고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녀를 데리러 왔다. 나와 함께 떠날 것이니 길을 막지 마라. 그러나 사내들은 그의 말을 듣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허락 없이 누굴 데려가겠다는 거야? 사내들은 점점 진혁을 둘러싸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진혁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음을 직감하고 강한 결의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그만두지 않으면 너희 모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내들은 비웃으며 진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술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엄청난 힘과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진혁은 염전 사내들이 자신을 포위하자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발밑에 흩어진 소금 덩어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소금 가루를 손에 쥐고 사내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다가오자 진혁은 그의 얼굴을 향해 소금을 뿌렸고 소금이 눈에 들어가자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뒤이어 다른 사내가 그를 잡으려 하자 진혁은 땅에 놓인 날카로운 조각을 들어
그의 손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혁의 지혜로운 대응에 사내들은 당황했고, 진혁은 한 명씩 사내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피하지 않고 그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또 다른 사내가 뒤에서 공격해왔고, 진혁은 빠르게 몸을 돌려 그의 팔을 비틀어 넘겼습니다. 사내들이 번갈아 가며 진혁을 덮쳤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며 은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하며 한 명씩 쓰러뜨렸습니다.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진혁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사내들이 다시는 은영을 괴롭히지 못하게끔 철저히 응징했습니다. 마침내 사내들이 모두 땅에 쓰러지자 진혁은 지친 숨을 내쉬며 은영의 손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해. 그는 단단히 다짐하며 은영을 이끌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두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은영은 진혁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진혁은 그녀를 위로하며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뒤 진혁은 은영을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 염전에서 겪은 고통과 상처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녀가 다시 건강을 되찾도록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아침이면 은영에게 따뜻한 죽을 직접 끓여주었고 밤이 되면 조용히 그녀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은영은 진혁의 다정한 손길과 그의 곁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에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영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를 마주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은영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던 어느 날 밤, 은영은 진혁을 조용히 응시하며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고 사랑으로 감싸준 그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혁 역시 은영을 바라보며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충만하게 만들어주는지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며 다가섰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봄날의 첫 햇살처럼 진혁과 은영의 사랑은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의 손끝이 진혁의 얼굴을 스치자 그들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며 둘만의 조용한 세상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그들의 사랑은 한 폭의 풍경화가 되어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진혁과 은영은 별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나아갈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은영의 미소 속에는 이제 그를 향한 신뢰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고 진혁은 그녀의 마음을 지켜줄 것을 다짐하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속에 깊이 스며들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한양의 밤하늘처럼 영원히 반짝이게 되었습니다. 몇 일 지난 후 진혁의 부모님은 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영을 향한 깊은 마음을 깨닫고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영이 받은 상처를
아들의 진심으로 치료해낸 모습은 그들에게 크나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혁의 어머니는 은영을 조용히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구나. 진혁이 은영을 구해낸 이야기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양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몇 주 후 진혁과 은영은 한양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연못가에서 열렸으며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정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진혁의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은영의 어머니까지 모두가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혁은 결혼식에서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진혁과 은영은 한양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혁은 과거에 급제한 후 높은 관직에 올랐고 은영은 그의 곁에서 항상 그를 지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진혁과 은영은 한양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전해졌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